이사장님을 또 오랜만에 뵙는 만큼 네.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1,000만 원에서 300억 자산에 이르기까지 어떤 여정을 또 거치셨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이사장님만의 성공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목표를 좀 작게 잡아요. 그 다음에 실행은 즉시하고 그 다음에 작은 성공을 경험해요. 그럼 그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바로 파장효과를 일으켜서 또 다른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실행하고 또 성공해. 그럼 또 다른 목표가 또 생겨요. 네. 그럼 이게 계속 뱅글뱅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공하는 습관이 체질화되는 거, 이게 만들어져 버리는데 네. 이게 계속 몇 년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축적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남들이 어렵다는 일들이 있잖아요. 힘들다 있는 일. 네. 우리 조농 케어도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이렇게 많은 병사 하시기 되게 힘든 일인데, 아,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이건 내가 해봐야지. 책에서 나오는 나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 성공 경험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성공의 비결. 과정이었다고 과정. 생각해요. 뭔가 작은 성공을 반복하는 것, 네. 내가 결심한 것들을 즉시 네, 네. 행동으로 좀 네. 실천을 하는 것. 예를 든다면 오늘 생각한 어떤 작은 실천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네.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해야 돼요. 그럼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아침 비가 왔어요. 네. 그러면은 비 오니까 오늘 쉬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플랜 B를 생각해야 돼요. 비가 오면 주차장 걸으면 되거든요. 어떻게든. 우산을 쓰면 돼요. 우산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람 자꾸 핑계를 대요. 이유를 갖다 대고. 그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플랜 B, 플랜 C가 되는 거고요. 그걸 또 즉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또 작심삼일한 부분도 나와요. 네. 작심삼일이 뭐냐면 한 이틀 동안 하다가 멈춰버리죠. 맞아요. 그러면 나는 안 되라고 해요. 나 스스로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자꾸 포기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걸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밥 먹듯이 반복해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다 보면 몇 번, 4번, 5번 하다 보면 이렇게 오기가 생겨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실천에 관련 영역들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스스로 무너질 때를 네.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촘촘하게 망을 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사장님처럼 큰 성공을 이루신 분들을 보면 뭔가 높은 목표를 가져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네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성공 비결을 얘기해 주신 걸 들어봤을 때 굉장히 의외라는 네.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300억 자산까지 네. 첫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셨었는지 궁금해요. 24살이라는 나이에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서 250만 원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형님한테 갚아야 될 빚이지만 그것도 빚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말 그대로 막노동을 했습니다. 막노동을 하는데 제가 전기 일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얼굴은 이렇게 희고 네. 좀 이렇게 부유하게 생겼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막 자라가지고요. 시골에서 진짜 이렇게 깡촌에서 빈농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농사일 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 같은 거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 갔을 때도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받았어요. 일 잘한다고. 근데 현장 일은 되게 잘하는데 나보다 일은 못하는데 직급이 높아서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네. 옆에 나보다 1살 많은데 그 네. 누구냐 보니까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나보다 일은 못해? 근데 사회적 대우는 더 많이 받네? 그게 뭐예요? 그게 라이센스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 2학년 때였는데 제가 그때 학교로 다시 방학 끝나고 돌아와서 생각했던 게 낮에는 전공 공부를 하고 밤에는 공과학원 가서 기사 자격증을 따야겠다. 이게 24살이란 나이에 첫 도전이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낮에는 전공 공부를 했고 밤에는 기사학원 가서 진짜 2시, 3시까지 복습을 했거든요. 100명 시험쳤는데 11명 붙었어요. 네. 근데 전기과 학생들이 90명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저희 같은 비전공자들이 많이 붙었어요. 그만큼 왜냐면, 열심히? 예, 그만큼 열심히. 왜? 우리는 전공이 아니니까 죽기 살기로 했는 거고. 네. 그분들은 전공이었으니까 언제든지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공 자체 하나가 6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사 자격증 합격하고 떠나가서 제 자신에 대한 무한한 막 신뢰, 막 사랑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한 게 내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제 남들보다 그때 제가 물리치료과 학생이었어요. 네. 대학 2학년 때인데 물리치료사로서 제일 성공한 삶은 뭘까? 남다른 삶을 이제 살아봐야지라는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첫 경험이. 이게 파생 효과였어요.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사 중에 제일 성공하고 잘 살은 뭐지? 성공한 사람 누구지?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하고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석박사 과정을 진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석사 과정에 다 갔는데 석사 과정 같은 동기분 선생님 중에 의료재단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병원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교수가 되겠다고 석사 과정을 갔는데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제 동기로 왔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의료 사업을 해서도 물리치료사들보다 훨씬 돈 많이 벌고 훨씬 크게 성공한 분이 계시구나. 제가 석사 과정 안 갔으면 그분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쵸. 이게 파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돈 1,000만 원 들고 병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원장님 밑에 들어가서 물리치료실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였고 원장님하고 수익을 쉐어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병원이 잘 됐고요. 네. 그게 잘 되고 나니까 좀 더 큰 병원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게 의료재단이었어요. 그게 2005년도 33살 나이에 돈 5억을 빌려가지고 네. 병영 경영사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보도 일보 직전에 정형외과를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제가 의료재단 대표가 되는 게 33살 때였습니다. 이제는 좀 더 큰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직접 지어서 이제 몇십억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반년 만에 거의 성공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2년 만에요? 네. 그래서 이게 2008년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요양병원 운영할 때는 전국에 지금 1,500개인데 네. 예전에는 전국에 요양병 200개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때는 문만 열어도 환자가 들어오는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수익이 많이 나서 부채를 다 갚았을 때쯤 지금 안동에 우리 복주병원, 복주회복병원이 있는 곳이 원래 정신병원 600병상짜리 부도난병원이었습니다. 네. 그거를 인수하게 돼요. 3개 병원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자산이 300억이 되는 거예요. 7년 만에 이제 300억이 된 거죠. 네. 이때까지는 성장 경영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시작이 기사자격증 하나가 네. 대학 교수가 되어서 석박사 과정 간 거고 네.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사업을 하게 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형외과를 운영하게 되면서 우리 재단 이사장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을 1개 지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600병상짜리 부도난 걸 인수하게 되면서 성장 경영에 극치를 달린 거죠. 진짜 7년 만에 그게 300억 단위 성장을 했으니까 네. 이렇게 양적 팽창을 하다 보니까 연간 병원 3개에서 영업이익이 수십억이 났어요. 네.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게 다 무조건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네. 또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더 아쉬움이 있었고 돈만 벌어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조농케어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13년이에요. 2013년. 예, 그리고 지금 10년 전이죠. 네. 월 8천만 원 간병비 적자를 보고서도 환자를 위한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조농케어를 시작을 했는 게 2014년 됐는데 그게 가치 경영의 시작이었죠. 또 이게 힘들다 보니까 조농케어라는 게 직원들이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수술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감사 나눔 경영이라고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는 어떤 문화였던 거죠. 이걸 도입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가치 경영으로 올라가고 힘든 조농케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게 감사 나눔이었고 그래서 성장 경영은 7년 정도 왔었고 그 뒤부터 지금 10년은 가치 경영으로 온 거죠. 그러면 예전에 돈을 많이 벌 때보다 지금 훨씬 더 행복해졌죠. 그래서 이게 시작은 기사자격증 한계가 네. 돈 벌기에서 시작했던 게 그쵸. 성장했던 게 이제 성공도까지 하고 이제 행복한 경영자로 이 가치 경영까지 바뀌게 되는 이게 파생이 와서 지금 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약간 저만의 성공 원리였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자체가 지금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스노우볼 효과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경험을 하신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나도 이사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나도 정말 작은 실천, 행동부터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좀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혹시 조언해 주고 싶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우리 병원의 직원들도 상공사고가 많으니까 일단 책을 읽으라 해요. 근데 책은 어느 누구나 다 읽으라 그래요. 그렇죠? 뭐 최근에 나왔던 우리 작창님도 책 읽고 글쓰기 하라 그러는데 그거 누구나 다 하는 말인 거 그게
정답인데 네. 저는 책 읽기로 끝낸 게 아니고요. 저는 저자들을 다 만나봤어요. 책 쓴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실제로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6.19 갑시다. 김성호 메가스터디 부회장님 이런 분들은 만나기 어렵거든요. 네. 한 달 동안 비서한테 전화하고 메일 보내고 그렇게 편지 써가지고 한 달 만에 뵀어요. 근데 책에 있던 6.19 갑시다 김성호 회장님보다 만나서 그분한테 들었던 주옥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뭐 이지성 작가도 만나봤고 뭐 김성호 회장님도 만나봤고 하여튼 책을 썼던 사람들은 네. 거의 다 만나봅니다. 그래서 책에서 안 썼던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려고. 네. 그래서 우리 새로 3040분들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책 쓰신 분들도 어떤 기회든 만나보셔라. 두드리면 길은 열린다. 어떤 식으로든 전화를 하든 찾아가든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저희 월브TV에 네. 출연을 하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궁금했던 얘기를 들려주시는 네네. 것처럼 어떻게든 좀 대면하거나 네. 직접적인 얘기를 네. 들을 수 있는 네. 자리를 네. 찾아가라, 네. 쫓아가라. 책은요. 네. 수천 권 읽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남의 지식이에요. 저는 그 6.1 약국 갑시다 책을 100페이지 읽었을 때 그 약국에 오셨던 손님들을 위해 상단 테이블을 약사님이 다 설치하셨다는 걸 보고 제가 100페이지 읽었을 때 우리 병원에 보니까 우리 간호사들은 맨날 앉아 있는데 고객들은 와서 서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들 의자를 40개를 사갖고 다 세팅했어요. 200페이지 읽었을 때, 200페이지 읽었을 때 그 6.1 약국 갑시다에는 밤에 동네 사람들이 이게 지나다니는데 어둡다고 약사님이 80년대 불을 환하게 켜놓으셨어요. 네. 전기세 아까운데. 제가 그걸 보고 우리 병원에 조명 공사를 1억 5천만치 해가지고 롯데호텔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저희 병원 앞에 KTX 역사가 있어요. KTX가 들어오고 버스가 들어오다가 우리 병원 불빛을 보면 안동에 왔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게 랜드마크거든요. 랜드마크. 네. 그런다고 한자가 더 오진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책을 100페이지, 200페이지 쓸 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하는 거예요. 실행을 했을 뿐인데 우리 병원이 랜드마크가 된 거고요. 네. 누구도 우리 병원의 불빛을 보게 되면 와, 밤에 정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작은 성공을 계속 쌓아야 된다. 네네네. 이 얘기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네네. 부분이 아닐까. 책을 읽고 네. 적용하세요. 행동하세요. 이거잖아요. 네네네. 아주 작은 네네. 부분이라도. 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큰 성공을 좀 만들기 위해서 네. 지금 바로 오늘부터 네. 실천하면 좋을 이사장님의 하루 루틴이나 네. 원칙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네. 밤에 책을 읽어요. 밤에. 네. 밤에 책을 읽고 밤에 이제 플래너라는 걸 써요. 네. 일목표, 주간 목표, 월간 목표를 이뤄야 될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계획을 세워요. 매일 써요. 어제 썼던 거 또 쓰고 또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해서 잠재의식이 활용이 돼요. 이게 브라이언 트레이시 강의에서 나오는 잠재의식 활용법인데요. 오늘 목표, 내일 목표를 못 이뤄도 계속 쓰다 보면 이게 빠지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생각했다 잊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잊어버린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이게 잠재의식 활용이 돼요. 플래너 쓰고 나서 자고 난 다음에 자는 동안 그럼 잠재의식이 내 머릿속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는 아침에 산책할 때 저는 아침에 매일 30분 산책을 하는데 이 시간이 저한테는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지금 잘 풀리지 않는 힘든 일들 이런 모든 아이디어가 이때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시간은 아침 산책 시간이 30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밤에 책 읽고 플래너 쓰고 아침 산책을 통해서 거의 웬만한 모든 것들, 현장에 사업하는데 어려움 이런 것들은 거의 이 시간대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3040 세대들 되게 아까 책 읽고 저자 만나보라고 했잖아요. 또 두 번째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셔라. 산책해라. 네. 그 다음에 종잣돈도 잘 모아라. 네. 예전에 제가 27살 때 직장생활 처음 했을 때 우리가 월급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20만 원 쓰고 100만 원씩 저금했었고요. 제가 물치료 실장할 때 대학원 다닐 때 140만 원 월급 받았어요. 네. 40만 원 쓰고 100만 원 저금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든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든 간에 하려고 그러면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미혼 세대인 네. 싱글들은 네. 급여의 80%를 저축을 해야 되고 기혼들은 급여의 50%를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저축하지 않으면 종잣돈이 모이지 않고 맞아요. 종잣돈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든
기본 베이스에 자본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좀 젊은 친구들, 네. 저희도 병원도 어린 친구들 많으니까 직원분들 중에. 그 친구들한테도 책 수불석권, 책을 손에서 놓지 말고 한 가지라도 실행해보고 종잣돈 모으고. 그다음에 나만의 사색의 시간을 가져라. 그게 아침 산책이거든요. 그게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녁에 책을 읽는다고 네네. 하셨어요? 네네. 플래너를 쓰고 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이게 부자 되는데 도움이 되나요? 사색하는 게 돈을 갖다 주진 않죠. 네. 근데 사업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살아가는 데는 뭔가 항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맞아요. 산책하는 사색하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사무실에서는 절대 떠오르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이디어들이. 그게 떠오르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물론 낮이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낮에는 아침에 산책 갔을 때는 맑은 공기와 네. 고요함과 산새의 새소리나 이런 것들이 자연하고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에 툭 튀어오는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이디어가 그냥 떠오르지 않아요. 그 전 훈련이 밤에 책 읽는 거고 뇌를 자극 주는 거고요. 잠재의식을 자극 주는 게 책 읽는 거고 플래너 쓰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고 났던 것들이 자극을 받았던 것들이 튀어오르는 시기가 아침인 거예요. 그럼 그 아이디어로 현실에 문제되는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수십 년간.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발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튀어나올 수 있는 환경을 안 튀어와요. 세팅을 안 해놓고. 사무실은 절대 안 튀어나와요. 그래서 나가야 돼요. 꼭 자연이 아니라도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더라도 생각이 없어야 돼요. 뭔가를 우도한다 그러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우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다 보면 툭 올라와요. 일상생활 하다 갑자기 뭐가 떠오르잖아요. 그때 메모를 보통 안 해요. 네. 그때 바로 카톡 열고 저장을 해야 돼요. 지금 떠오른 아이디어들을. 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가서 무음으로 해놓는데 떠오른 거는 바로 카톡 열어서 나에게다가 그냥 메모를 해놔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걸 메모를 안 하잖아요. 그럼 날아가 버려요. 공중으로. 없어져 버린다. 튀어나왔던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색하면서 네. 느낀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메모하는 습관까지. 네네. 뭐 글로 쓰진 못한다면 휴대폰에 카톡, 네. 메시지로는 네. 남기는 방법으로라도. 그러면 혹시 이 사장님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혹시 있을까요? 미루지 않기죠. 미루지 않기. 제일 급한 것부터 해야 돼. 제일 급한 것부터. 그래서 우리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 보면요. 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예전에 강의비만 2천만 원 받던 강의가 있습니다. 네.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선생님께서 이야기했던 게 아침에 일어나면 깨구리를 먹으라 그래요. 깨구리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개구리를 먹는다는 게 제일 불편한 일부터 하기 싫은 것부터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플래너를 작성하면 제일 어려운 일부터 있잖아요. 네.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해야 돼. 불편해. 그럼 사람들이 밀어. 네. 제일 뒤에 빼놔. 그럼 다음날 또 넘어가. 또 밀어. 그래서 미루는 습관을 깨는 게 네.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간인 이상 향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번을 깨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요. 잘 일어나다가 이틀만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와르르 무너져요. 다시 되돌아가요. 예. 네. 그래서 루틴이라는 게 향상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살면서 제일 필요한 거는 미루는 습관은 제일 좋지 않아요. 내일 하지. 쉬었다가 그러네요. 한참 자고 하지. 자고 나면 안 합니다. 친구 좀 만나고 와서 해야지. 예, 그거 안 된다니까. 그렇죠. 당장 해야 돼요, 당장.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너무 심플합니다. 예. 미루지 않는 거. 근데 뭘 미루지 마라? 중요하고 네. 급한 일들. 그리고 뭐 개구리부터 먹어라라는 얘기처럼. 가족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까지 오늘 밥 피곤하니까 좀 자고 내일 놀아줘야지.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그냥 할 수 있을 때는 피곤하도록 가서 놀아주고 와서 자면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게 가족 간의 문제일 또 사업도 마찬가지고 일이 모든 거는 미루는 데서 망가집니다. 일적으로도 네. 가족이나 내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건강 모든 면에서 중요하고 급하고 꼭 해야 될 일들을 당장 실행하는 네네네. 거 거기에서부터 네네.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이 사장님이 이렇게 눈빛을 보고 있으면 그 확신에 찬 행복한 눈빛이세요. 네. 보면서 나도 이 사장님처럼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가가고 싶다 이런 목표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 사장님께서도 네. 무너지셨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너무 힘들었던 일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많죠. 그걸 극복해내셨으니까 네네. 지금 이 눈빛이실 네네. 것 같은데 네네. 그 경험담도 좀 궁금해요.
제가 예전에 병원을 질 때 당시에 돈 5억이라는 거를 빌렸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안 다 팔아도 1억도 안 되는데. 누가 빌려줬냐면 제 고객이었던 환자분께서 저희 은산인 남편이었던 안동대 현태대 교수님 분이 있어요. 5억 때문에 제가 꿈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왜 돈 5억 때문에 꿈을 포기하니? 내가 또 힘이 되면 도와줄게 하고 정말 그분이 자기 퇴직금을 담보로 국립대 교수님이 나한테 8천만 빌려주셨어요. 지금부터 2005년 나오면 몇 년 전인지 아세요? 17년도에 돈 8천만이면 지금 한 1억 2배 정도 될 거예요, 네. 가치가. 네. 피도 한 방 안 섞인 사람한테 네. 저한테 그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하는 게 부모 가난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사회 나오면 돈 많고 권력 있고 센 사람들 많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네 부모가 아니어서 그랬지. 네 부모 같은 역할을 해주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열심히 그 사람 신뢰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위에 도와준 사람 많아요. 저는 그분도 있고 다른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개인 재산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네. 도와준 은인들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병원 원장님이 안동이 아니라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외과 의사셨어요. 그분이 저를 힘들 때 구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거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주셨고 아까 왜 이야기 힘든 거 왜 있었냐고요. 네. 제가 예천 병원 질 때 돈 5억 다 빌렸다 했잖아요. 네. 그렇게 돌려서 그분이 8천만 빌려주시니까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뭐 SK, 삼성 다니는 친구들한테 3천만, 5천만씩 빌려서 그 돈을 다 만들었어요. 3, 4모 모으셔가지고. 예. 네. 그 8천만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도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 모아서 그 재단 대표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전에 요양병을 짓는데 우리 병원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난 돈 빌려 쓴 적이 없는데 왜 가압류가 들어와? 네. 보니까 우리 전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쓸 돈을 사채를 쓰면서 우리 병원 법인을 네. 연대보증 세워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청구액이 4억인가 그래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돈 4억을 써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갚아요? 네. 그때 조정위원으로 도우셨던 분이 우리 원장님이셨어요. 안동 우리 원장님, 의료계에 있으시다고. 억울하잖아요? 네. 내가 쓴 돈이 아닌데 1억도 아니고 몇 억을 네. 내가 어떻게 갚아요? 네. 그래서 소송을 했죠. 근데 그 원장님 조정위원 도우셔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계약서에 연대보증으로 돼 있으니까 자녀가 쓴 게 아니더라도 이거는 갚아야 될 금액인 거고 대신에 억울한 건 내가 다 아니까 원장님 그 반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깎아줄게. 그래서 한 1억 단위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 1억을 병원 짓는데 돈도 없는데 공사비도 없는데 생돈 1억을 또 물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네. 정말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화병이 와가지고. 그래서 TV에 봤던 게 화병이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느꼈어요. 네. 근데 어떤 아시는 분이 어느 절에 가자 했어요. 절에. 그래서 봉화에 축사사는 절에 갔는데 무효스님이라고 큰 스님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이렇게 해서 나오면 몸이 힘듭니다 하니까 그분께서 우리 처사님은 얼굴에 제복도 많고 간상도 좋으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전 대표님께서 우리 그 이사님한테 그렇게 많은 부담을 주셨지만 전생에 빚이 있었다 생각하셔라. 천상에 우리가 불가에서 이야기하면 무상보시라 그러는데 네. 조건을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걸 무상보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생에 있었던 빚을 지금 갚았다 생각하시래요. 평상시 같으면 뭐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무슨 빚이 씻어놓은 소리도 아니고 뭐 전생에 내가 빚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근데 그 순간에 너무 힘든 순간에 그 스님 그 한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던 막혀있던 부분을 녹여줬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괴로워할 것만 아니라 진짜 병원 사업도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공사해서 빨리 돈을 버는 게 맞겠다. 라고 해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려놓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하면서 돈 많이 떼었어요. 네. 이거 말고도 저는 제약회사에도 돈 1억도 떼었어요. 육표병산이 정신병 부도가 났는데 그 부도난 병원에 거래를 하던 대표님이, 제약회사 대표님이 우리 병원에 거래를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 그 경매를 이런 게 나온다라고 나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네. 오늘 한번 찾아와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돈 1억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도 돈 1억이 없죠. 네. 그래서 어음을 끊어달라는 거야. 나는 현금거래하는데 어음 안 끊어주는데, 그러니까 당좌 개설해가지고 어음 끊어주면 된대요. 그래서 3천, 1,000 1억을 끊어줬어요. 네. 다음날 부도냈어.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잠적했어요. 약품이라도 받아서 물건이라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물건도 없이 돈 1억을 생돈 떼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약업체에 돈 뺀 건 저밖에 없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응? 병원 금방 인수해서 돈 없어가지고 억지로 인수했는데 이거 억지로 인수했는데 그 1억이 또 없어.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비싼 복비 1억 줬다 생각하자. 이게 그 스님한테 배웠던 내려놓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돈은 또 벌면 돼. 근데 그 사람도 1억 떼가지고 뭐 얼마나 잘 살지 모르겠지만 난 그거 없어도 산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게 그때 세대였던 거죠. 마음 관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은 더 벌면 돼요. 직원들하고 문제도 뭐 이렇게 안 주려고 자꾸 하잖아요. 우리 병원에 야간 당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병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휴게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급여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분이 퇴직하셔가지고 노동부 찾아가가지고 자기는 다 일했다, 잡는 게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노동부에 제소를 했어요. 근데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이건 혐의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또 검찰에 제소를 했어. 그러니까 또 지금도 조사를 받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총 요구한 금액은 8천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줄 게 한 푼도 없는 거야. 근데 그분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자기 안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안 걸렸냐고 암이 있더라고. 뭐 우리 병원에서 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검찰에다가 우리는 이분한테 이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대신에 우리 병원에 일을 하다가 암이 걸렸다 하니까 위로비로 주겠다. 치료비로. 그래서 4천만 원 줬어요. 사람들이 검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굳이 그거 안 줘도 되고 재판 가서 이기실 텐데 왜 그러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암 걸린 사람하고 그래도 한때는 우리 병원 직원이었는데 다퉈보면 뭔 의미가 있노? 우리는 4천만 원 없어도 산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치료비라고 쓰라고 그렇게 준 거다. 대신에 명분이 본인이 요구한 명분을 못 주고 위로비로 치료비로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니까 제 사업하는 원칙이 사람을 잃으면 안 돼요. 내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분을 뭐 제가 막 성인 군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퇴사한 직원 중에 안 맞아서 나가고 불편하게 나간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나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11개월 됐어요. 안 줘도 되잖아요. 한 달 채워야 줘야 되잖아. 그럼 줘가 보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 별로 안 좋게 나간 직원들도 그걸 알아요. 그럼요. 좋은 기억으로 감사하다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건 안다고. 그게서 이제 사람 경영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줄 수 있으면 여유 있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법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안 줘도 될 돈이지. 근데 안 주려고 하다 보면 다툼이 자꾸 나와. 신경 쓸 일이 생기는 거고.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 진짜 망하지 않는 이상 큰 손해 아니면 양보하면 제일 편해요. 그러면 사람이 남아요. 지금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앞으로 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좀 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가장 최근에 또 일어난 감동적인 실제 사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월브TV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가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 이제 월브TV에서 또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구해줘 월브 시간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저희 구해줘 월브에서 아이랑님이 좀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주셨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랑님의 아이 병원비를 지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너무 놀랐고 어떻게 또 이 사연자를 또 도와주셨는지 이 스토리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너나이님은 원래 이제 제가 방송을 좀 자주 보는 상황이었는데 구해줘 월브를 왜 자주 보냐면 구해줘 월브에 보면 어려운 사정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 어디 부동산 업체에 가서 컨설트 받으려면 돈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월브닷컴에서 그 사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계의 존엄키는 월브에서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연 보고 있는데 그 아이랑님이 나오는데 막 너나이님 막 울고 코카드리님하고 막 눈물 펑펑 쏟는 거예요. 근데 많이 울었어요. 너무 안 됐었어. 그래서 미혼모고 또 조산한 아이가 있고 애가 아파서 치료비 계속 들어가는데 이걸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월브닷컴에
하게 많은 공부도 되고 많은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연 있는 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은데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사 나눔 펀드라는 게 있어요. 1,000원 이상 5,000원, 10,000원 자유롭게 월 급여에서 떼요. 그럼 한 달에 우리가 재단 전체에서 모는 금액이 275만 원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병원에 직원들이 냈던 돈이 275만 원이에요? 그럼 병원에서 275원을 다시 내요. 그럼 매칭 펀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이 냈던 돈은 어디 쓰여지냐면 병원에도 독거노인이 있어요. 병원 내에도 보호자는 있는데 안 찾아온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간식비가 없어요. 옆에 분들은 어떤 할머니는 맨날 아들이 와서 요플레 간식 막 사다 드리는데 이 할머니 1년간 더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네. 이분들 간식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냈던 돈으로 지원이 돼요. 네. 그럼 병원에서 냈던 돈을 어디 쓰냐면 우리 안동과 예천 지역사회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어려운 가정들을 저희가 8가정을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벤트성은 하지 않고 한번 도와주면 그 가정이 자립 할 때까지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베트남 이주 여성인 레티오관 씨라고 있는데 그 집은 우리가 9년째 월세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10살 때 만났는데 지금 아마 고3이 된 거죠. 고3 대학 가요. 네. 대학 가서 돈 벌면 우리는 그 집을 이제 지원을 이제 종료해요. 또 더 어려운 가정을 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가정이 있는데 이 감사 나눔 펀드 가정 중에 이제 제 책 인쇄가 또 제 책을 사게 되면 인쇄가 공동복지목에 기부가 돼요. 그럼 제가 지정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랑님은 제 책 인쇄로 지정 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 그 인쇄로 이 우리 감사 나눔 펀드에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재원은 제 인쇄로 나가게 된 거였고, 제가 그걸 가지고 투자하라고 그걸 지원해 드린 건 아니고, 애기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애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고 애기 엄마하고 통화하고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린 거예요. 아니, 이게 감사 나눔 펀드라는 그 기금을 모아서 여러 가지 좀 사회 취약계층이나 또 병원에 계신 또 독거노인 분들도 도와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월부TV의 또 구독자분들 그것도 사연을 직접 들으시고 또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월부TV가 투자는 해결해 주지만 아까 같이 직접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직접 도와주진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이 기업이나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 기업이나 이런 단체에서 도와주는 게 그런 것들이 저희가 8가지 후원하잖아요. 저희 같은 기업이 만약에 안동에 10개 기업이 생겨요. 그럼 80가정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안동 예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무조건 나눠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기업들은 그렇게 동참을 하면 돼요. 사실 저희 병원도 대한민국 의료계라는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성장한 거지. 사회란 기틀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 배려 때문에 저희도 성장을 한 거지. 그게 벗어나서는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서 돌리자는 게 감사 나눔 펀드의 의미였어요. 감사합니다. 특히 또 저희 월부TV를 부동산이나 어떤 그 투자에 있어서 또 존엄케어를 실천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나님한테도 그렇고 부동산계의 존엄케어는 월부다 월부. 제가 감히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의료에서는 존엄케어를 이사장님께서 실천을 하고 계시니까요. 자산 300억을 이루시고 어떻게 보면 또 행복한 경영자의 길을 또 가고 계신데 이런 이사장님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예전에는 돈을 벌었잖아요. 돈을 벌 때 심장이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을 버니까 심장이 안 뛰어요. 근데 존엄케어를 하니까 다시 심장이 뛰어요. 재활병원 하니까 병원 수익은 손실이 많이 났어요. 존엄케어 하면서 우리 한 달에 간병 적자가 8천만 원이 났어요.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게 뭐냐면 심장이 뛰니까 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서. 지금도 재활병원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 간병비 지원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더 넓히는 것들도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수익 잘 나는 병원 쪼개가지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수익 잘 나는 거였으면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근데 재활병원 만들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만들어서 우리 진짜 월급쟁이들도 맘 놓고 올 수 있는 병원 시스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소득층도 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들다 보니까 수익은 감소해요. 대신 심장이 뛰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돈은 저보다 많은 사람들 천지 많죠. 돈 많이 버신 분, 더 성공하신 분도 많고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보다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의 서비스 준비해가면서 정말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니까.